이렇게 얘기하겠다.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 거부하죠. 네,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이번에는 좀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그냥 이번에 한 달은 어떻게 보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등등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콘텐츠를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3월에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서 자르고 싶더라고요.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앞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동네방네 콘텐츠를 올렸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동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네방네 콘텐츠도 계속 꾸준하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느낌의 콘텐츠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영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데이랑 베티블루 37.2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영화 다 결말이 해피엔딩은 또 아닌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비극적인 새드 엔딩이지만 그래도 좀 인상 깊게 본 영화여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GB210으로 찍고 있는데 제 영상 중에 GB210 리뷰가 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GB210 리뷰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제 원데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데이는 앤 해서웨이랑 짐 스터게스가 주연인 영화예요. 앤 해서웨이는 극 중에서 엠마로 나오고 짐 스터게스는 덱스터로 나옵니다. 그 둘은 이제 대학교 졸업식 때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날 이제 스파크가 터져서 빠바바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 이후로 친구로서 계속 만남을 유지합니다. 덱스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엠마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친구 사이로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는 되게 애매한 사이죠, 사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둘의 사이를 관계를 조명해 주는데 매년 7월 15일마다 달력 넘기듯이 7월 15일에 그 둘이 만나서 뭘 했는지, 서로의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는지, 인생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모든 일련의 순간들을 함께 보내는 과정들을 담아냅니다. 7월 15일마다 그 둘이 만나게 되는데, 엠마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자로 나오고,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빈 껍데기 같이 느껴져서 항상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고, 연애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사다난한 캐릭터예요. 그런 와중에 덱스터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그 아내 사이에서 또 아기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덱스터는 또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엠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도 덱스터는 예전부터 엠마에 대한 감정이 계속 있었으니까 엠마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엠마가 그 당시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엠마는 본인 남자친구에게 덱스터를 소개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덱스터는 그건 너무 싫은 거죠. 본인이 엠마 남자친구한테 소개되기도 싫고 그러면은 그 관계를 인정하는 건 그러기도 싫고 하니까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서 소개받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엠마는 자기도 덱스터에 대한 감정이 덱스터와 똑같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시 덱스터를 붙잡으러 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드디어 사랑을 찾았는데, 서로 찐사랑이었고 이제 드디어 조금 사랑을 시작해볼까 했는데 사고를 당합니다. 엠마와 덱스터의 사랑이 과거에만 갇혀있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하는 그 장면과 덱스터가 엠마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돼요. 워낙 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본 부분 중 하나였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씬도 엠마랑 같이 덱스터가 거닐었던 그 동산에서 전 아내 아이와 함께 거니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것도 보면서 되게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끔 연출을 해놨구나. 되게 엄청나게 반전이 있고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이제서 사랑을 좀 해볼까 했는데 한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엠마랑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잔하고 좀 멜랑콜리한 아련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 하실 때 보면 되게 한 번씩 내 첫사랑이나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새벽에 되게 재밌게 몰입해서 본 영화 중에 하나였고, 베티블루 37.2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티블루 37.2는 되게 고전 영화예요.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 러닝타임이 되게 길어요. 3시간을 넘게 해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좀 보셔야 되는 영화고, 감독이 장자크 베네 감독이에요. 프랑스 영화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를 제가 사실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색감이나 색채감이 되게 예쁘다 정도지 제가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졸았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중간에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지루할 틈 없이 3시간 내내 몰입해서 봤던 영화 중 하나여서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데이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장면이나 상황 설정이, 배역 설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두 캐릭터의 특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베티는 엄청나게 자유분방한 여자고, 조그는 베티에 비해서는 다소 현실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해변에 있는 방갈로에서 이제 같이 삶을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 설정도 더 로맨틱하고 좀 더 이제 원데이에 비해서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은 처음부터 그 둘에 너무 끌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베티는 약간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순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랑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베티가 화가 나면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 조절을 못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베티만이 아무도 몰라줬던 조그의 숨겨진 재능을 베티가 찾아내줍니다. 베티는 이제 어떻게든 조그를 성공을 시키려고 베티가 출판사에 몰래 글을 보내기도 하고, 조그가 글에 조금 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살려주려고 옆에서 엄청 노력을 해줘요. 출판사에서 조그의 글이 거절이 되니까 이제 베티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광기 어린 모습을 좀 광기 어린 모습이 표출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상상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정말 막 미쳐버린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베티는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상 임신인 걸 알게 되니까 그 이후에 감정은 이제 본인조차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베티의 광기가 절정에 이제 이르게 되고 본인의 한쪽 눈을 도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점점 이제 절정에 치달으죠. 그래서 베티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게 되고, 그런 베티를 바라보는 조그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베티에게 그냥 이 세상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이런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베티가 너무 순수하고 그렇게 사느니 죽음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입원한 베티를 찾아가서 베개로 숨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티는 없지만 베티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그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제 베티는 없지만 고양이가 대신 자리하고 있고 그 고양이를 보면서 조그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내용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영화에서 영상미랑 색채감으로 조금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내용이 극으로 치달으면 저도 사실 보는 거를 그렇게 편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영상미 때문에 3시간을 그래도 계속 볼 수 있었고 사실상 내용이 조금 그런 극적인 게 있어도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은 그 둘의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보면 저는 분명 구독자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애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또 각자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냥 그게 단점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연애가 잔잔해지는 것 같은데 베티와 조구의 연애는 정말 예전에 그 힘이 에너지가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순수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연애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게 연애인데 참 잔잔한 연애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베티블루 37.2잖아요. 그래서 그 37.2가 어떤 의미일까 찾아봤는데 보통 성인들의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37.2도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열정적인, 가장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베티와 조구의 연애도 열정적이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 블루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우울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티의 우울한 상황과 37.2, 블루와 37.2가 대비되는 거를 표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두 영화 모두 영상미랑 색감이 너무너무 좋았던 영화여서 꼭 구독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그냥 주저리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이런 콘텐츠는 또 어떨지 괜찮고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콘텐츠도 있으시다면 그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는데 날이 풀린 4월에 또 다시 한번 찾아와서 4월은 또 어떻게 보냈는지 조잘조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또 잘 살다가 다음 달에 만나요.